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8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네, 오늘도 카메라 수리가 안 돼서 편안하게. 예, 시스템 수리가 안 돼서 그 영상 제작은 안 되니까 좀 양해를 바라고요. 입력 신호가 없다고 뜨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지상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장비 마련 좀 합시다. 유튜브 한번 내겠다는데 그거 참 집 앞에 메이크업도 하고 왔는데 참. 아이,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아주 편하고 좋네요. 자,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깨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러니까 확 깨어났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죠. 13분, 13분 쇼케이스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못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해요. 또 교체 출전했기 때문에 이게 에이 하고 새벽 시간이었잖아요. 1시 반 경기. 사실 제가 안 봤거든요. 아이, 계속 보지 마. 저도 못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죠. 손흥민이 드디어 수모를 당했구나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손흥민을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지쳐 있는 선수들 틈에서 혼자 그 휘젓고 다니는 게 거의 뭐 부럽다. 세 골 모두 다 원더골. 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벤투어에 합류를 했고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그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네. 자, 축덕 토토 하성룡 기자가 4개나 맞췄어요. 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성룡이. 이거 이 반응 듣고 성룡 선배 상처 받으시겠다. 성룡이 무술을 하는데. 아 그리고 이번에도 그 토토? 저희가 밀었던 팀이 강원이 다 이겼어요. 저희 네 명이 다 그러네요. 강원 네 명이 다 뽑았는데 강원을 했는데 강원이 이겼어요. 거의 한 3번 연속이거든요. 그리고 극적으로 상위 스플릿으로 갔죠.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극적이었어요. 네. 수원FC는 참 강적을 만나기도 했지만 아쉬운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토기 52님이요. 뽕피디님 복붙 13골 너무 웃겨. 30분 34초에 하성룡 기자님 연스 성대모사. 주하나 애기 웃음소리. 전북팬 분노 무섭. 선우정아 도망가자 노래 신청합니다. 뭐예요? 선우정아가 뭐예요? 선우정아 가수 이름입니다. 가수 이름인데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있구나. 있어요. 아. 요 광고에도 많이 쓰인 노래. 유명한 노래예요. 불러봐요. 불러드려. 여기서 불러야 되지 아니야, 않아요? 불러드려. 도망가자요. 도망가고 싶네요. 그니까요. 괜히 시켰어요? 이거 듣고 다들 도망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편집해 주세요. 이건 진짜 칼같이 자를 것 같아요. 그래 자를 것 같아요. 진님이요. 평소에는 유튜브로 시청을 해서 몰랐는데 팟캐스트 버전에선 코너가 바뀔 때 여러분은 지금 축덕숙덕을 듣고 계십니다. 잊지 말고 하트 꼭이라고 시은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나오네요. 음성만 올라와서 아쉬웠는데 이런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된. 그나저나 1승을 위해 재활 투혼 불사르고 있는 시은 아나운서님이 아니고 시은 선수님. 추석 연휴에도 훈련한 보람이 다음 챌린지 리그 1승으로 되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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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숨이 섞여 있네요. 화이팅에. 뭐 많은 게 느껴지네요. 하이팅 같은 하이팅. 화이팅! 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16분 10초예요. 닉네임 또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상은 주바팬님 덕분에 넘어갈게요. 실수한 거죠. 우리 못 나올 뻔했죠? 네, 봉민님이 우드랑님 이상헌 선수 이야기도 해주시지라고. 이상원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 부천 SK 있던 선수가 혹시? 아닌가? 그때 선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선수는 부산.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이상원 선수 참 가슴이 뭉클했던. 네,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조금이나마 아들을 의심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소니 is back. 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계속. 네. 자꾸 언론이 부추긴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요. 자, 제가 무 할 뻔했어요. 드니 잘못했네. 드니 제일 늦으면 안 돼. 눈치 게임 이런 거 잘 못했지. 저 되게 잘했는데요. 지금 아주 타이밍 아주 정박에 들어갔던 걸로 생각하는데.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와이어 오이스미 님이요.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의드릴 점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이번 카메룬,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국대와 우즈베키스탄 올대 명단을 보니 우즈베키스탄 두 대표팀을 제외하고 카메룬과 코스타리카는 주력
선수 일부가 빠진 1.2에서 1.3군 느낌과 어린 선수들 및 노익장 선수들과 일부 국적 변경 선수들을 테스트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보통 이런 평가전 친선 경기 때는 각국 축구협회 네트워킹 혹은 A매치 연결 에이전트가 껴서 하는 거로 들었는데 이번에 에이전트 혹은 협회 그 어느 한쪽도 상대팀 주축 선수가 부상 제외가 아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에 대비를 안 했나요? 이게 감독의 주관으로 뽑는 거라 별 준비 대응이 힘든 건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퀄 방송 감사합니다. 긴 질문, 더 긴 질문이죠, 다음 거는?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1등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질문이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보도 담겨 있는 네. 우즈베키스탄이 정예가 오는군요. 네. 거의 두 팀이 오는 거죠. 아니, 거의 두 팀이 아니라 그냥 두 팀이 오는 거죠. 아, 관광하고 가죠. 원치 않은 정예 멤버가 오고 우리가 원하는 쪽은 또 그렇게 안 1.5군이 오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피파 매치 에이전트, 뭐 피파 공인되는 이제 A 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치 에이전트들이 양쪽의 이제 의견을 잘 조율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높은 수준의 평가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뭐 코스타리카가 됐든 카메룬이 됐든 이 나라들도 사실상 마지막 그 테스트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 할 리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다만 팀마다 뭐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연전에서 새로운 전술을 실험하는 데에 좀 포커스를 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팀마다 뭐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근데 그래도 아무튼 높은 수준의 평가전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통 어떤 부분을 계약서에 넣냐면 최종 예선을 보통 근거로 할 때가 많습니다. 최종 예선이 아무래도 제일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 그 각 나라들이 최선을 다하는 정예 멤버라고 가정을 하고 최종 예선에 뛴 시간 뛴 시간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참가했던 선수 중에 몇십 프로 이상이 뭐 그 이번 스쿼드에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그게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위약금이 그 또 비율대로 이렇게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뭐 일부 팬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조금 아쉬워하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스타 선수들이 몇 명 빠진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뭐 제대로 된 평가전이 될 수 있겠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평가전을 치르는데 사실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다 제대로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뭐 장점이 있다. 물론 한국에서 하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당장 뭐 어떻게 그 위약금을 요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요. 일단은 명단 발표된 것과 실제로 입국하는 인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국하는 거를 기다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경기에 어떤 엔트리로 나오는지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제 계약 조건을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를 갖고 사후에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국내 평가전을 결정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부분. 그렇죠. 네. 유럽에 있는 선수를 굳이 한국까지 그 먼 길을 오게 해서 할까라는 의구심은 들었는데 역시 확실한 선수들 일단 출전이 확실한 에이스급들이 좀 빠졌죠. 좀 뭐 의아스럽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도 한 번이라도 더 맞춰보는 게 사실 좋은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뺐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들긴 하는데 굳이 뺐네요. 카메룬은 기사가 났고 코스타리카도 1.5군인가요? 코스타리카는 제가 아직 그리고 그 명단 발표된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들어오는 걸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코스타리카는 언제 오나요? 지금 이제 금요일 경기니까 곧 들어올 것 그러네요. 같은데. 내일 모레 경기. 코스타리카는 오늘 새벽에 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동아시아로 오는 거는 진짜 이 선수들한테는 쉽지 않은 그 역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동쪽으로 오는 거는 정말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코스타리카에서 직항도 없을 뿐더러 네. 물론 이제 유럽에서 뛰다 오고 뭐 북미 지역에 뛰다 오는 선수들이 꽤 있겠지만 항공편도 여의치 않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시차에 적응에 굉장히 익숙한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에 입국을 했죠. 일요일에 입국해서 월요일에 유니폼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한숨도 못 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훈련 때 보니까 좀 지쳐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뭐 오히려 도착하고 한 2, 3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네. 당일보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이제 지소연 선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 걸 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 뭐 한숨도 못 잤어요 누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지소연 선수도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수면을 좀 유도해 주는 젤리 같은 게 있대요. 맞아요, 있대요. 예, 그런 그거 거 대표 선수들은 다 많이 먹는 먹죠. 것 같아요. 네, 먹어요. 네, 그래서 추천하고 그러더라고요. 젤리. 자, 그 다음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A4 용지 2장 반에 네. 걸쳤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서. 많이 줄여서 네.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손샤이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2022 카타르 월드컵이 2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하지만 축구협회 행보 언론들의 태도들을 보면 그런 기대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합세에서 벤투호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몽규 회장이 재선임된 이후 에자일 조직이란 이름으로 인사이동을 단행했는데요. 문제는 이용수 부회장과 황보관 대회기술본부장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 두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 이유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평가전 고집 이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게 보내주셔가지고 문제는 딱 요렇게 2개 정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제가 보낸 사연이 다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심하게 자극적이라는 점 역시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축구협회와 벤투 감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부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마지막 문장 때문에 저희가 안 읽을 수가 없었던 질문. 뭐 개인적으로는 벤투호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축구협회가는 있을 수 없죠. 그럼요. 네. 네. 협회에 사실상 명운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협회가 지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스들이 있고 행정적으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역량을 그래도 총동원해서 벤투호를 지원을 하는 데는 애쓰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니까 그 인사 문제는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에자일 조직을 하면서 결국에 팀이 커졌어요. 한 팀이 맡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묶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근데 묶어서 시너지가 나는 팀들이 있고 묶으면은 애매해지는 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점이 아무래도 홍보니까 홍보와 마케팅을 묶어 놓으면 마케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홍보가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사실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면 얘기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면 마케팅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생겨요.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 네. 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묶어 놓으니까 홍보가 소극적이 돼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뭘 얘기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그러니까 조직에서 그러니까 홍보와 마케팅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홍보가 보통 제일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왜냐면은 미리 알면 아무래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홍보팀에 이런 거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홍보팀에서 저희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걸 뭉쳐놓다 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어요. 뭐 그거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에 아마 조직 개편이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이용수 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황보관 본부장 본부장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돌아오시죠. 그 돌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팬들이 이렇게 좀 답답함 그리고 비판 그리고 책임을 묻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또 많은 역할을 또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협회에서. 그러니까 그 과거에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 김판곤 위원장이 그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려다가 사실 협회와 많은 갈등을 빚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이게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이 자리를 그렇게 많은 역할을 안 하시게끔 인사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2002년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잘 된 부분, 그러니까 그 인적 인프라나 그 행정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점을 떠올린다면 당시에는 이제 일관된 메시지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팀이 안 좋을 때 오늘 이번에는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기술위원장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서 서포트를 하고 어떤 때는 뭐 또 국제 혹은 파트에서 홍보 파트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분들은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용수 위원장을 뵙긴 했지만 뭐 이렇게 딱히 제가 뭐 물어보는데 솔직히 좀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회가 좀 행정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과거 슈틸리케 선임 과정에서 실패의 책임을 같이 지셨던 분이 왜 다시 돌아왔느냐. 네. 뭐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조금 피하시는 인상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인품도 뭐, 좋으신 네,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좀 제때에 쓰이고 있는가 적합하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뭐 그리고 사실 축구협회 부회장이 큰 어떤 책임이 있거나 그런 그렇지 자리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상근직도 아니고 네. 네. 고문 정도의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네. 회장에 대한 고문 정도의 의미, 뭐 어떤 무슨 결정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 인사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까지 네, 보기에는 좀 하는 어려워.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 체계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행정 지원이 그냥 정말 원활하게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많이 아쉽다. 김판곤 그 예전에 기술위원장이 이제 떠나는 그런 과정이 그렇죠. 또 좀 좋지 그쵸. 않았다. 네. 네. 그럼 이제 벤투를 그래도 뽑아왔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비판은 받아야겠죠. 두 번째 질문은 국내 평가전을 왜 고집하느냐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그런 글들을 써주셨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네. 거고 뭐 굳이 더 추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을 드린 거고 도움이 되길 바라야 되겠죠. 어쨌든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 다음은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입니다. 강원FC가 파이널 A까지 성공한 시점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용 구장 백지화, 강릉, 원주, 춘천 지역 유치 싸움까지 벌어지다가 최종 백지화되는 상황에서 시도구민단의 경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마 대구FC가 가장 베스트 상황 같은데 시도민 구단의 경기장은 과연 기준이 얼마나 되는 것이 맞을까요? 패널분들의 지난번 협회 촌철살인 하신 부분처럼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포 FC가 가장 최선인 건지 대구 FC처럼 노력해서 추진해야 하는 건지 월드컵의 3사 방송들이 노력하는 모습에 비해 K리그는 점점 더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극의 이제 3대 요소, 뭐 4대 요소를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관객이잖아요. 사실 리그의 품질을 저는 가장 좌우하는 거가 당연히 경기력이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게 저는 관중의 모습이 어떻게 담기느냐인 거라고 생각해요. 딱 중계만 봤을 때 그 관중석의 관객이 얼마나 차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요소라는 거, 그 연극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하고 관객하고 무대죠, 무대. 그러니까 무대가 얼마나 우리가 잘 보이느냐, 잘 포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 한국 축구의 인프라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종합운동장을 썼었죠. 그러니까 축구를 보기에는 좀 별로.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지죠.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을 계기로 전용 경기장이 많이 생겼죠. 근데 너무 크죠. 맞아요. 네. 우리의 그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기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이 관객들이 만들어내는
경기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사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변좌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뭐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 그 골대 뒤 서포터석이 뭐 나름 까치 맨날 올라오죠 이렇게. 예, 저는 비상하죠.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과거부터 보면은 그 스틸야드가 주는 그런 그 아늑함, 그리고 인천. 그 용광로 같은 느낌. 인천은 근데 좋은데 잔디가 조금 별로. 예, 그러니까 무대가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고. 근데 결국에는 대구의 과정을 보면 대구도 조항래 대표가 처음에 이제 원래 거기 구도심이잖아요. 거기 경기장을 헐고 새로 지을 때 시에 예산을 갔을 때 공무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지을 거면 기왕 지을 거면 한 3만석 만들어야지. 아니 기왕 새로 짓는데 뭐 만석 뭐 그 대구 가오가 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만석이 뭐냐.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멋이 있지. 네. 이 의견, 그러니까 만석에서 2만석으로 하겠다라는 이 의견을 관철시키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조항래 대표가. 그러니까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장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럽 축구장들은 다 큰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석 이런 경기장들 많거든요. 네. 지방에. 만석 많죠. 경기장 되게 좋아요. 네. 잔디도 완전히 좋고 중요한 건 잔디잖아요. 잔디죠. 3만석 지어놓고 10,000명도 안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죠. 네. 자리 아깝게. 관리비만 많이 들지. 네. 그럼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시의회에 가면 그래도 우리 시로 돈으로 쓰는데 축구에만 쓰는 거는 조금 축구로만 경기장을 운영하는 거는 좀 별로지 않냐. 뭐 그러니까 늘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우리 이 축덕수덕에도 출연했던 이종건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하고 집이 가까워가지고 동네에서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용 경기장이 그러니까 만석에서 2만석 규모의 전용 경기장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건 이종건 팀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K리그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구가 보여줬듯이 그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경기장을 가는 것 자체가 그 실제로 그랬었죠. 대구 시민들에게 핫한 힙했죠 또.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데이트 코스 혹은 내가 가서 인증을 하는 것들이 되게 유행처럼 번질 수 있는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아무나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추억들이 돼야 돼요.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3만석쯤 되면요 경기장에서 너무 헤매요. 자리 찾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만석 되면 일단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는데 네. 3만석은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돌아야 돼요. 막. 아니 근데 대구 그때 저 짓자마자 갔었을 때 딱 몰입감도 좋고 그럼요. 이 가깝고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딱 좋다. 되게 가까이서 보고 좀 뒤에 앉는다고 해도 이게 먼 느낌이 아니고 이게 다른 경기장은 뒤에 앉으면 선수들 정말 맞아요. 정말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석이면 한 7,000명만 와도 굉장히 굉장히 막 맞아요. 그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3만석에서 7,000명 오면요 정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아유, 한 속도 잘 들리지도 서울 않아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 경기 보잖아요. 텅텅 비어서 그게 그래, 참 이게 근데 물론 수원도 좀 그런 분위기고. 현장에 간 사람도 그렇지만 이거 TV 화면 중계로 보는 사람들도 되게 그렇죠. 좀 보는 사람이 민망해요. 그렇죠. 이게 좀 이 리그는 이 경기는 인기가 없나 맞아, 보네. 인기가 없는 팀인데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같이 듣던 이제 그 연합뉴스의 모 기자는 아니 뭐 어차피 세리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분데스리가나 분데스리가 관중 동원력은 제일 좋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마찬가지고 이런 데만 봐서 그렇지 세리에만 봐도 거기도 종합 경기장 많고 거기도 텅텅 비어 보인다. 뭐 그거 뭐 꼭 나쁘지만은 않다. 그래서 세리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리그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인기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세리에 지금 내부 자체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경기장이 워낙 노후화됐으니까 90년대 그 월드컵 때 지었던 경기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헐고 뭐 새로 짓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데지 거기도 거의 시나 그 관에서 그 경기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또 부닥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축구협회 그러니까 그 프로축구연맹 이종건 팀장 의견에 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 만석에서 15,000석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 이 사실상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를 시도민구단 경기장의 기준이 네, 얼마나 되는 게 맞을까? 네, 이게 네. 그 건축비를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비싸길래 이걸 안 해주냐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그 생각해요. 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게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뭐 규모 때문에 안 한 건 아니고 아예 그냥 이게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도지사가 되면서 거의 공약에다 넣었죠 아마 공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을 안 지키시는 강릉에다가 강릉 그 스케이트장에다가 그거를 뭐 축구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던가 뭐 그런 공약을 해놓고 바로 이제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강원 경기할 때 이제 팬들이 플래카드 들고 펼치고 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자체의 한계를 네. 정확히 보여주는 지금 뭐 성남 FC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 당이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책의 연계성이 뚝 끊겨버리는. 그 전에서 뭐가 공약을 걸었던 거를 그대로 이행하면은 그게 적폐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천안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천안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천안시장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뭐 재검토하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보자. 근데 이제 재검토를 못 합니다. 이미 다 결정돼가지고 다 삽질까지 네, 삽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검토해서 뭐 그냥 계속 뭔가 전 시장이 했던 거에 태클을 걸고 싶은 거죠. 뭐 여기에 뭐 비리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돈을. 그러면 어디선가는 빼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대구는 당시 지었을 때 조광래 이사의 입김이 셌던 건가요? 대표요? 네. 조광래 대표가 그 열심히 뛰었죠. 그래서 사람들 시의회도 설득하고 그런 그 능력은 출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당이 안 바뀌잖아요. 그것도 그런데요. 아 맞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빨갛죠.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있었고 뭐 스포츠적으로는 대구에서 인프라가 좋죠. 야구도 그렇고. 예. 지금은 없지만 농구도 한때 흥행을 했었고 대구에서. 네. 강원이 아깝네요. 그러게요. 지난번에 춘천 경기장 너무 안 좋던데. 맞아요. 좀 잔디도 관중은 꽤 왔던데. 많이 왔어요. 네, 잔디가 너무 안 좋아서 좀 경기를 TV로 봤지만 이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도지사님이 참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난해 그 승강 플레이오프 때도 공 한 번 나가면 종합운동장이니까 트랙까지 다다다다다 그 공이 흘러나가서 볼보이가 뭐 시간 끌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 네. 그렇죠. 지금 시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축덕숙덕을 듣고 계십니다. 잊지 말고 하트 꾹.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13분 손흥민 해트트릭. 드디어 터졌다. 손흥민. 입국발. 내 입국하기 전에 넣어야 된다. 그 오기 전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는. 뭐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뭐 한국 팬들 볼 생각에 좋은 에너지를 받을 생각에 마음 편하게 뛰었다고 했는데 말씀은 정말 잘하시네요. 그걸 또 그렇게 또.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얼마나 잘 된 일이에요. 맞아요. 네. 저도 이번에 그 훈련 현장을 보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손흥민 선수가 되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그 경기장 그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존에도 쭉 그랬었지만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해트트릭이 없이 무득점으로 국내에 왔었다 이러면은 또 그게 또 분위기가 어땠을지. 아무래도 좀 아니 그렇잖아요. 다운될 수 왔는데 있겠죠? 계속 팀에서 뭐 골을 못 넣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골을 잘 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의조 선수나 그 다른 선수들이 이제 골을 좀 못 넣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도와주겠다 얘기를 많이 했죠.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도와줬고 그 이후에 리그에 돌아가서 정말 잘했죠. 황의조 선수.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A매치 기간이라는 게 선수들한테는 분명히 이런 그 의식과 분위기의 전환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할 때 솔직히 그런 효과가 조금 더 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놓친 것들이 많지만 이번에 유럽 평가전을 치르지 못하고 국내 평가전을 치르게 되면서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했던 것들이 많지만 사실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그 손흥민 선수가 진짜 만약에 골을 못 넣었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넣고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동료 선수들도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득점을 못 하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렇죠. 그렇게 밝게 네. 웃기가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심지어 뭐 한 골도 아니고 3골을 그렇게 시원하게 터뜨리고 왔으니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러니까 그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고 스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2골과 3골은 다르잖아요. 해트트릭이라는 달라요. 워딩 그, 예, 그 명사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해트트릭하고 왔어요. 데트트릭에는 감동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골을 넣었는데 만약에 마지막 골은 뭔가 걸려가지고 그게 선방에 막혀서 2골을 넣고 왔다. 해트트릭은 놓쳤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사를 쓸 때도 아쉽게 해트트릭은 놓쳤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팀에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주장으로서 또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다행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제가 훈련 이례적으로 대표팀 훈련을 다 공개를 해서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대표팀 그 훈련을 봤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된 뒤에도 늘 좀 어깨가 무거워 보였거든요.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내가 한국의 축구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늘 본인이 되게 무거운 뭔가 이렇게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경기에 뛰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골 넣고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뭐 강인이 이강인 선수 처음 이제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계속 옆에서 뭐 말도 걸어주고 헤드트릭 그러니까 골을 넣고 왔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골을 못 넣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조언해주기도 좀 부담스러운 거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형은 넣었어 이러면 아니 나는 나 내 김민재 선수 와갖고 김민재 나 선수한테 2골, 나 조언을 골 해줘야죠. 나 김민재 2골 선수. 막 이러고서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강인이가 나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이러면은 주장이 좀 면이 욕구도 아니고. 주장이 좀 면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바로 그 차두리 지금 FC 서울 실장이죠. 그 실장이 한번 예전에 그 고참일 때 한 네.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이번 대회를 뭐 아시안컵을 끝으로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처음으로 하면서 고참이 돼서 경기력이 안 되면 팀에 굉장한 짐이 된다. 눈치를 보죠 후배들이 일단.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 후배들한테 형 오랜만에 온 형이 후배들한테도 반갑고 그래야 되는데 벌써부터 선배가 위축돼서 내가 좀 뭐 이렇게 좀 뒤에서 응원단장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겁죠. 그래서 본인도 그때 은퇴를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되게 좀 와닿았었는데 길 잘했어요 그 대회가. 차두리 선수의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이었죠. 그렇죠. 그때 배성재 캐스터가 이런 선수가 은퇴를 안 하고 월드컵에 못 안 나간다고. 뛰었다고. 그때 손흥민 선수보다 빨랐던 것 같아요. 이번 해트트릭이 세운 별별 기록 뽕 PD가 정리를 했는데 네. 토트넘 소속 첫 교체 출전한 뒤 해트트릭 한 선수 프리미어리그 통산으로도 7번째네요. 교체 투입돼서 해트트릭 한 선수가 7번째 7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에 했던 선수가 99년에 지금 소리샤르 감독. 솔샤르. 그럼 교체로 솔샤르는 출전해서 거의 교체 요원이었으니까. 해트트릭해서 이 13분보다 더 빨리 넣은 선수도 있나요? 네, 교체까지는 잘. 조사해오세요. 예. 또 날카로워요. 네. 조사해오세요. 네. 알겠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96호 골, 이제 100골은 오, 4골밖에 안 남았어요. 와, 벌써 100골이요. 거의 진짜 매 시즌마다 2자릿수를 넣었으니까. 자, 손흥민 선수 지금 주합회는 계속해서 오타를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으로 하나 봐주세요, 공격을 했고요. 네, 대충 봐주세요. 네. 다음 주에 꼭 그 조사해 자, 우리 주세요. 김민재 선수 무술 수비도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야, 진짜. AC 밀란이 세더라고요. 센데 김민재가 정말 잘 막았죠. 사실 뭐 슈팅 수가 AC 밀란이 22개, 나폴리 9개. 야, 뭐 이기기는 건 되게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사실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굉장히 그러니까 몰아붙였어요.
AC 밀란이 경기 내용 자체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뭐 좋은 수비를 뭐 찾았니? 아니요 못 찾았어요. 왜 웃어? 왜 웃고 있는 거야? 못 찾았어요. 대충 봐줬어요. 야, 얘기하는데 집중이 안 돼. 아니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수비수가 그러니까 이 2대1로 이긴 경기 그것도 뭐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한 골을 만회한 게 아니라 1대0에서 1대1, 2대1이 된 경기. 보통 이런 경기는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는 일이 뭐 당연히 그쵸. 제일 많죠. 그리고 한 골을 일단 실점을 한 경기인데 이 실점을 한 경기에서 수비수가 최고 평점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매체가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지금 경기를 날카롭게 보는구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우리야 당연히 김민재를 위주로 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2대1 역전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승골이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맨날 2대1 역전패 당한. 역전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그 1대0, 1대1, 2대1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저희는 그 동점 상황을 그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궁금하네요. 김민재 영입하세요. 아 돈이 없어요. 현실적이었네요. 네, 네. 돈이 없습니다. 여긴 없네요 오타가. 일단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네. 자 다음 이슈는 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벤투 이야기죠. 제목 읽을까요? 네. 6월 오답으로 9월 정답 찾을까 변화 예고한 벤투 감독.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그게 있어요. 이거 사실 이번 명단 발표할 때부터 한 얘기인데 명단 발표할 때는 사실 다른 뭐 이강인 선수가 뽑힌 거에 너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발언이 묻혔죠. 근데 결국에 뭐냐면 23명 변화하겠다는 발언. 네네네. 23명에서 26명으로 엔트리가 늘어나요. 네. 이 엔트리가 늘어난 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술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갖고. 아 전술 하나 더. 네, 그러니까 이 3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술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23명일 때와 26명일 때는 확실히 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벤투 감독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경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제 첫 훈련 같은 경우 첫 전술 훈련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회복에 맞춰졌던 훈련이었고 둘째 날이 이제 첫 전술 훈련이었는데 전술 훈련 같은 경우에 어떤 전술 훈련을 주로 했었냐면 골키퍼가 길게 킥을 찹니다. 그러면은 가운데서 컷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측면으로 긴 롱패스를 합니다. 바로. 오. 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얼리 크로스가 올라오면 마무리를 하는 것들을 한 10여 분간 전술적으로 그 테스트를 했는데 재밌었던 부분은 좋다. 포메이션이죠. 처음에 제일 먼저 포메이션을 짰을 때는 최전방에 손흥민 그리고 좌측에는 권창훈 그리고 손흥민 선수 밑에가 이강인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그 또 뒤를 같이 받치고요. 우측에 황희찬 선수 이렇게 섰던 게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는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갔고요. 왼쪽 측면에 이강인 선수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과 이강인이 양날개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재성 선수는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 아까 왼쪽 측면에 있던 권창훈 선수가 가운데로 가는 요 두 가지 포메이션을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손흥민의 초점이 하나 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최전방에 쓸 때 그리고 날개로 쓸 때의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어떻게 과연 살릴 것인가. 이미 대표팀에 선발할 때 팀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관찰했다고 얘기를 하나 메시지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 팀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보고 있다. 두 번째 우리 팀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스타일에 이 선수가 어떻게 활용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쓸지 좀 궁금한데 손흥민 선수 밑에 있었을 땐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지금 한 훈련 자체가 측면으로 전개해서 측면에서 이제 가운데서 마무리하는 전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양날개를 맡았을 때는
확실하게 이 선수가 볼 수 있는 장점들은 있었어요. 크로스가 뭐 크로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히는데요.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리고 얼리 크로스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부분. 사실 얼리 크로스라는 거는 왜 이제 어렵냐면 수비수 입장에서 내가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크로스가 이렇게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파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이제 쇄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점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비수를 많이 두고 한 훈련은 아니었거든요. 공격 전술을 한 훈련.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잘 안 보이죠. 중앙에 있으면. 네. 만약에 중앙에서 탈압박과 그렇죠. 그 날카로운 그 스루 패스 이런 걸 보여주려면 수비수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딜레마들이 모든 감독이 갖고 있는 딜레마. 그러니까 과거에 20세 대표팀에서 정종현 감독 그리고 지금 아기레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쓰려면 내가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이강인 선수를 쓸 때의 전술이 필요해요. 따로 이강인용. 이강인용. 그 선수 하나만을 위한 전술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좀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전술이겠죠. 근데 그게 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만들어야죠. 해야죠. 네. 사실 이때까지 벤투 감독은 그 팀의 선수를 끼워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래서. 입맛에 맞는 선수가 그렇죠. 필요했던 거고 사실 뭐 이승우 선수가 발탁되지 않았을 때도 다 이제 팬들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 게 수원 FC의 축구는 지금 이승우 선수가 좀 활기를 펼칠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또 또 벤투 감독이 이렇게 또 만들 그러니까 할지가 지금 중심축이 궁금하네요. 하나 더 생긴 거죠. 손흥민이라는 중심축과 이강인이라는 중심축을 여러 가지로 이동시키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잠깐 이 훈련 과정만 들어봐도 뭔가 바뀌긴 바뀔 것 같다. 일단 근데 이래놓고 또 계속 수비수 공 돌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뒤에서 롱패스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좋아하니까. 급하면 롱패스로만 가요. 그때도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강인을 뽑았을 때도 마지못해 뽑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뽑아도 뭐 후반에 잠깐 기회를 주고 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어제 훈련을 보여준 건 그리고 이건 보여준 거잖아요. 15분만 공개를 하려다가 바꾼 거거든요. 경기 전에 전면 공개로. 그리고 이거는 보여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기식 네. 훈련? 네, 그러니까 여론도 의식. 이래놓고 또 경기 때 안 쓰고 그러진 그러니까. 않겠죠? 여론도 의식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강인을 어떻게 쓰는지 고민하고 있다. 일단 이런 메시지도 저는 던지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강인 선수를 측면했었을 때의 단점은 한국 축구는 역습을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월드컵에서 측면이 무조건 빨라야 돼요. 빨라야지. 그런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스피드, 역습의 스피드를 그러니까 좀 지연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살짝은 있는 거고, 어제 그 부분은 연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지금 소속팀에서처럼 프리롤로 두는. 사실상 지금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없어요. 그냥 최전방에 투톱으로 기용되지만 사실 측면으로 오기도 하고 가운데서 풀기도 하고 뭐 중원 뭐 자유롭게 정말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아기레 감독이 실제로 그렇게 주문을 했고 프리시즌 내내 너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너가 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벤투 감독은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잘 맞는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약간은 만약에 팀이 이런 상황이면 우리 대표팀의 이런 벤투 감독의 원하는 스타일 속에서 빠르게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맞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은 들었어요. 차라리 그 마요르카에서처럼 진짜 프리롤을 주는 역할을 한번 더 실험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었습니다. 벤투 스타일은 아니겠죠? 그렇게는 아니겠죠. 네. 벤투는 이제 프리롤을 두는 스타일의 전술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에 맞는 이 뭔가 임무를 주기 때문에 그러기는 너무 많은 걸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네. 벤3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2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아무튼 뭐 일단 이강인 선수가 오니까 뭔가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레벨이 한 등급 올라가는 올라가죠. 거죠. 한 등급이 아니라 뭐 거의 네. 월드 클래스급으로 이제 거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되고 또 손흥민 선수 헤트트릭하고 하고. 오고 이러니까 이 팀이 막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무게감이 더 어. 생겼죠. 갑자기 또 흥미로워졌죠, 더. 이러다가 또 갑자기 갑자기 또 국가대표팀에서 황의조 터지고 황희찬 선수 터진다 이러면 진짜 무서운 팀이 황희조 될 수 선수가 잘 있겠다. 안 터져서 그게 좀 약간 살짝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황인범 선수는 올림피아코스에서 한 2경기 못 뛰었죠. 네. 딱히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도움 기록한 거 보면 뭐 축구 도사고 축구 가르치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네. 그렇죠. 가르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뛰나? 투잡 뛰고 계신. 저는 손준호 선수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6월 A매치 4연전에서 그 중앙에서 만든 패스 플레이가 좀 불안하고 수비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전술 시도를 좀 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손준호 선수는 중국에서 계속 경기를 뛰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할 때는 윗부분만 얘기했는데 그 밑에서 그 골킥이 길게 넘으면 그거를 커팅을 해가지고 뿌려주는 뿌려주는 역할을 손준호 선수가 있어요. 킥이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면 큰 정우영 선수와 둘이서 같이 섰던 같이 건가요? 있겠네요. 아니면- 같이 서서. 같이 서서 했는데 그 킥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오. 같이 있으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정호영 선수의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그 늪을 좀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손준호 있는. 선수는 조금 더 파이팅 물좀 스타일이 타고. 있으니까 네, 수비적인 늪이 좀 역할. 묽어지겠네요. 계속 빠지는 그 정우영의 늪을 좀 해결하셨으면 정우영의 메비우스. 본인도 알 텐데 이거 모를 수가 없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짤. 네, 정우영 뽑히면 정우영 빼라. 정우영 빠지면은 정우영 와라. 내가 없다. 계속 그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대표팀 유니폼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도깨비 꼬리가 어딨나 봤더니 바지에 있더만요. 네, 바지에 있죠. 연결되는. 왜 도깨비야? 자꾸 그래서 도깨비가 어디서 볼 수 있어라고 했더니 꼬리가 이렇게 옆에 있더라고요. 결국 주진 아나운서님의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패션 저는 근데 괜찮아. 저는 예쁘던데요? 역대 가장 좋았던 거. 네, 저 예쁘던데요? 예. 트렌디하고. 홈이 둘 다. 둘 다. 둘 다. 네. 진짜요? 저는 워웨이가 그거죠. 까만색. 까만색 맞죠? 트렌디하고 예쁘던데요? 저도요. 네. 지난번 연습복하고 비슷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색깔만 좀 네. 다르지. 이건 100% 선수들이 입으면 훨씬 이쁠 거고 이쁠 것 같아요. 그 그라운드에서 뛰었을 때 눈에 잘 띌 것 같아요. 화면에 이쁘게 나올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빨간색 유니폼도 단조롭지 않고 네, 예쁘던데. 꼬리도 있고. 저 유니폼에 괜찮을 것 같아요. 집착이 많은데 꼬리곰탕에 빠졌어 지금. 예뻐. 왜 반응인데 그렇게 막 좀 갈린다고. 갈려요? 저는 하더라고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처음에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선수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대요. 근데 실제로 입어본 다음에는 그리고 실제로 실물을 눈으로 본 다음에는 다르다니. 조금 그 핏도 되게 좋던데. 물론 황희찬처럼 황희찬 조규성 몸 좋은 선수들이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특히 그 발표할 때 조규성 선수가 입으니까 진짜 그림이더라고요. 와 조각이었어요. 핏이 아주. 아니, 일단 선수들 입으면 예뻐요. 근데 나이키죠. 저 좀 파격적이라고 느꼈던 건 이때까지 어웨이에 검은색이 쓰였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처음이죠. 뭐 네. 파란색, 흰색이죠, 하얀색, 거의 네.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 예뻐. 되게 좀 독특하다. 난 아주 몹시 마음에 들었어. 내 스타일이었어요. 예전에 처음 진짜 80년대 한 중반, 80년대까지만 해도 무조건 빨간색, 파란색이었거든요. 우리는 태극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이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옛날에 라피동가에서 만들었던 미국 월드컵 때 유니폼이 그때 좀 괜찮았다고 했던 유니폼이거든요. 이거 뭐 사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흰색에 사선 들어간 거. 나름대로 삼성물산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애를 써서 만들었던. 지금까지 봤던 거 완전 빨간 내복 같은 유니폼이었잖아요. 약간 근데 18년도가 좀 많이 심심했죠. 그래 18년도가 저는 최악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98? 아니 2018. 네. 러시아 때. 그 유니폼 기억이 잘 안 나네. 2018. 그냥 빨간색, 검정색 바지. 맞아. 진짜 밋밋했죠. 아니 뭐 특정 상표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만큼 설명이 잘 가능한 게 없어요. 그냥 유니클로 에어리즘의 빨간색 버전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때 나이키가 다 옷이 그렇게 나왔어요. 뭐 우리나라 대표팀뿐만 아니라 뭐 포르투갈이든 다른 데도 그냥 다 밋밋하게 이렇게 나와서. 유니폼이 그렇게 강렬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도 그죠 우리 19금 유니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2004년. 2004년인가요? 2004년. 2004년이구나. 그 항상 포켓볼. 빨간색과 파란색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번은 빨간색도 좀 더 강렬한 빨간색. 강렬한 빨간색이고 네, 색감이 좀 검은색도 분명하죠. 좀 들어가지고 하여간 유니폼을 그냥 밋밋하게 놔두지 않았던 카라도 디자인. 예쁘고
저도 요새 유니폼에 관심 많은데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예쁜 거 입고 싶어요. 이쁜 것 같았습니다. 네, 검정색이 예뻐 그라운드에서. 일단 합격점을 주신 어느 지난번에 팀이 검정색이죠? 검정색이 들어간 팀이 원더도 빨검이고, 근데 검정색을 좀 입은 강인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우리처럼 칙칙한 색 말고 너무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최약체 팀 같아 보여요 우리는 유니폼. 그러고서 잘하면 그 유니폼이 이뻐 보이는데. 그렇지. 유니폼은 할 말 하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그럼 좀 바꿔달라고 하세요.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또 별로야? 근데 유니폼이 전부 이제 SBS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고. 근데 저희는 더 약간 SBS 용역 나온 사람들. 이게 이제 방송이 아직 안 됐는데 몹시 용역. 실망했어요. 이건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요? 네. 색깔 스포돼요. 색깔 스포. 색깔 근데 뭐 이미 색깔을 얘기하진 않았잖아. 아니 색깔 얘기 안 했는데 이미 그 실망스럽다고 얘기했지 그 색깔을 얘기하진 않았잖아. 약간 그 이미 근데 그 SBS 뭐 나오 인스타에 그 왜? 뭐 아니, 짤이 공개됐어요? 올라가서 태진 언니 입은 게 약간 올라가서 공개는 됐는데 별로예요. 유니폼들이 좀 너무 원 사이즈 올핏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수들의 몸 체형에 맞게 좀 입으면 좋을 텐데 마른 선수는 너무 헐렁헐렁하고. 네, 그래도 길어요. 음. 저희는 아디다스에서 나오는데 아디다스가 길이가 길게 나와가지고 이 길이가 길어서 빼도 이상하고 너트하니 넣어도 배 빠지고 이상하고.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인데 색깔도 그렇고. 약간 몽빼 바지 자른 것 같은 느낌 들고. 어떻게 뭐 아디다스 펄렁펄렁. 얘기 좀 해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나이키죠. 우리 여기 우리 대표팀은 나이키죠. 계속 나이키잖아요. 네, 아디다스가 저희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나콘다. 알겠습니다. K리그로 잘 못 넘어가네요. 계속 유니폼 때문에 지금 허벅지를 뜨셨어요. 네.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자 K리그는 이제 스플릿이 결정이 됐습니다. 드라마틱했습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재밌는 일요일이었어요. 11위에서 6위로 대원 현준 양날개로 비상한 독수리. 독수리. 11위가 언제였는데? 뭐 올 시즌 한참 초도 됐죠. 그렇고 초반에. 그리고 이제 사실 최용수 감독님이 지난 시즌에 위기의 강원을 맡아서 당시 11위에서 강등권에 있었던 팀을 어떻게 보면 한 시즌 만에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11위부터네. 변모를 시켰던 거니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올 시즌 초반에도 힘들었던 게 그 최전방에 그 디노 선수였나요? 외국인인 공격수가 부상으로 이제 장기 시즌 아웃이 되면서 엄청난 위기를 맡았다가 그 위기를 이제 양 날개로 전화 위복한 연스 매직이었죠. 왜 오타가 없어요? 오늘 오타 없는 지금 몇 주 연속 오타 있다가 네. 열심히 찾아보세요. 네. 네, 뭐 수원 FC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는 맞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게 보였어요. 수원 FC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승우 선수를 만났는데 올 시즌 내내 그냥 분위기가 좋대요. 화기에 그러니까 기대 이상을 하고 있다라는 선수들 사이에서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이 지금 우승을 위해서 정말 이거 방송 용어 맞나? 똥줄 타기 열심히 하고 있는 울산을 만났을 때 과연 그러니까 진짜 120%를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강원은 정말 지금 올라오는 상승세의 팀이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져서 하위 스플릿으로 가게 된 뒤에도 수원 FC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위 스플릿에서 1승 정도만 하면은 사실상 잔류가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10위와 승점 10점 차니까. 네, 사실상 뭐 남은 5경기에서 목표가 1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해서 잔류하면 우리는 이번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낸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비롯해서 그 선수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들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이용 선수, 박주호 선수, 그 고참 선수들부터 해서 뭐 이승우 선수야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김현 선수. 그러니까 그런 뭔가 겪을 거 다 겪었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또 그 중심에서 김도경 감독님이 되게 팀을 잘 재미있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공포의 여행단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뭐 안타깝게 지금 뭐 파이널 B로 내려가긴 했지만 뭐 8점 차야 근데. 그렇죠. 근데 수원 삼성이랑 전북은 별로 쓸 말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거는 좀 유독 그렇다. 한 줄이네, 한 아니 줄. 유독 이 경기만 제목만 있고 이건 내용이 좀 그렇네. 없어요. 그러게요. 오늘 K리그 이야기 짧게 하신다 그래서 골이 제일 많이 터진 경기였는데. 5골이나. 네.
뭐 퇴장이 다 했죠. 뭐 바로우가 정말 잘하더라 진짜. 에, 바로우가 아 그리고 또 조규성 선수가 들어오니까 바로 맞아, 좀더 선수가 잘 사는 것도 살아나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지금 안타깝게 이번에 대표팀에서는 좀 빠지게 됐는데, 그래요? 네, 부상.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좀 안 좋았대요. 뭐 이제 그 아, 진짜요? 근육이 좀 안 좋아서, 근데 뭐 소집이 안 될 정도로 아팠던 건 아니어서 소집을 해서 어제도 봤는데 이제 실내에서 트레이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상황을 보나 보다 했는데 오늘을 그냥 그 팀하고 상의하기를 이럴 때 뛰면 좀 부상 위험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뭐 지금 어디가 뭐 아주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상 방지 차원에서 다른 선수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영욱 선수가 들어왔죠.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성남은 비기면서 성남은 비기고 수원 김천은 다 이겨서 좀 벌어졌습니다. 어려워졌죠, 사실. 네, 9점 차.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성남이 자책골로 실점을 하는 바람에 또 속이 쓰렸죠. 선제골을 넣을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우리가 그래도 권순영 선수 통화한 다음에 또 진짜 큰 승리를 해서 네. 예, 응원을 하고 있었었는데 조금씩은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 경기 뭐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되겠죠. 서울은 왜 그래요? 왜 그렇네요? 너무 허망하게 무너지던데. 제목 읽을까요? 네. 수원 FC는 졌지만 13골은커녕 승리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썼네요. 예, 뭐 이게 열쇠골이 뭐 의미가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제는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겠죠? 저는 근데 이제 FA컵만 조금 좀 좋게. 서울은 FA컵이죠 지금. 예, 그래서 FA컵 지금 올인해야 그래서 되죠. 뭐 미리 승점 한두 경기만 잘 따놓고 거기에 좀 올인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근데 되게 겸손해졌네요. 4강 상대가 대구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면 안 되겠죠? 하필 또 대구가 요 근래 그 역습 플레이가 좀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확실히 또 세징야 선수가 대구가 돌아오고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다시. 세징야의 한마디 이후. 딱 그 팀 상성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서울과 한 방만 노린 대구, 이게 딱 잘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러게요. 점유율은 서울이 70대 30. 훨씬 더 봤네. 그런데 슈팅은 대구가 17대 서울 9. 볼 돌리기만 한 건가요? 그러니까 딱 슈틸리케식 점유율인데. 점유율이면 볼 돌리기만 한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뭐 유자영 참 서울은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멤버가 나쁘지도 않고 감독의 전술이 나쁘지도 않고 늘 보면 올라가겠지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한결같네요. 좀 하는 듯하면 내려가고. 그러게요. 지금 저 순위 확인하고 하이스플릿이구나 이랬어요. 이제 발동 걸리나 보다. 나 발동만 걸리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참 미스테리합니다. 저도 미스터리하네요. 보면서. 화이팅.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기아를 안 돼. RPM만 중립에 놓고 계속 악셀을 밟으니까 나가냐고. 킹받아.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지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기름 떨어진다니까. 큰일 난다 이제. 하이스플릿 열심히 하세요. 공회전 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공회전. 공회전. 공회전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었군요. 공회전. 그 표현 하느라고 이제 기아 중립에 놓고 이까지 나왔어요. 이까지. 소리까지 나왔어. 자,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 주 되면은 평가전 얘기를 하겠네요. 평가전 이야기를 하겠죠. 코스타리카, 카메룬 두 경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요일이죠, 네, 카메룬이. 네. 카메룬 카메룬 화요일. 화요일. 끝나자마자. 이 스코어라도 가야죠. 찍을까요? 해보자. 첫골 찍을까요? 첫 골. 첫 골. 코스타리카. 손흥민밖에 안 떠오르지. 저 김민재 떠오르는데. 근데 조규성 선수가 빠져가지고. 하긴. 좀- 저는 그냥 바라는 점으로 해서 그냥 손흥민 선수 도우면 황의조 선수 골이 나오면 그래도 좀 황의조 선수가 요즘 바람직하죠. 시즌에 골이 없기 때문에 좀 그 팀을 위해서는 그런 장면이 제일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손흥민 선수가 골 욕심을 많이 부릴 것 같지는 않고 음. 뭔가 팀 전술의 그래, 그쵸. 전술의 그 위력을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황희찬 선수. 황희찬 황희찬 가능합니다. 네, 황희찬 선수 걸어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소속팀에서 좀 잘 이렇게
시원하게 못 하고 있으니까 많이 느끼고 있죠. 대표팀에서 좀 이렇게 한번 온정주의하다. 아니 근데 그 진짜 그건 좀 나 혼자 산다 봐가지고 그래요. 나 혼자 산다 봐가지고. 울버햄튼 감독이 포르투갈 감독이잖아요. 약간 의도적으로 무시하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좋은 감독이에요. 좋은 감독이고 황희찬 선수하고 되게 관계도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아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거 약간 그러니까 나 약간 우리 월드컵에서 같은 조가 돼가지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면 음모론을 음모론이. 그리고 실제로 포르투갈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대표 선수들을. 맞아. 그러면서 그 포르투갈 선수들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거 진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나. 벤투 감독님 전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포르투갈 나도 첫 사람끼리. 골은 황희찬으로 가겠어. 오케이. 저는 김민재 선수로 가보겠습니다. 선배님은 황희조 선수. 네, 네. 그렇죠. 여기서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리그 골 2등이에요. 유로파만 따지다 보면.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이어서. 네, 좋았습니다. 둘 다 크게 이기겠죠? 이겨야지. 뭐 승패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겨야죠. 아 이거 승패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합니다. 한 3대0, 4대0 막 크게 이겼으면 좋겠다. 5대0 막 이렇게. 그 코스타리카하고 카메룬이 그런 코스타리카. 애들은 아니에요. 아,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막. 아쉽네. 네. 1.5골이라니까. 네. 그래도 한 3대0 정도는. 3대1?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네. 주에 A매치 소식과 함께 오랜만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